전세 월세 가격대들이 다 올라가니까 이제 전세가 반전세 내지는 월세화 되다 보니까 월세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또 보이는 것도 있죠. 매물이 좀 있긴 하던데. 전세시 11개 떠 있는데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고 광고 그냥 올려놓은 거. 6월 1일 뉴스 사냥을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네, 내일 모레면 지방선거예요. 네. 시네코 투표했나요? 저는 당일에 투표하려고 기다리고 저도 있죠. 네. 당일날 네. 할 예정입니다. 네, 개표 방송 또 하시죠? 그렇죠. 네,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치면 안 되는데. 네. 네, 자,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지방 권력 구도부터 국회 의석수까지 정치 지형도 많이 바뀔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정책도 새 국면을 맞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특히 앞서 보셨듯 요즘 수도권은 집을 살 때뿐 아니라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려고 해도 너무 가격이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도 또 한 번 SNS에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자, 6.3 지방선거 끝나면 큰 거 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가 진짜 올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송승현 도시화경제 대표님 그리고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요즘 뭐 집 사기도 어려운데 세를 들어가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트리플 강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트리플 강세라고 하면 매매, 그다음 전세, 월세 이 세 가지 그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다 강하게 작용을 하는데 네. 그 원인을 보게 된다면 매매 가격을 올리는 주요 원인을 보면 지금 매물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원하는 수요자,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어서 목이 마르신 분들이 예전에는 한 1,000명에 수도꼭지가 한 100개 정도 있었다 하면 지금 매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도꼭지는 10개. 그다음에 목이 마른 사람은 한 2,000명 정도가 돼버린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매물이 전세 매물 같은 경우는 뭐 3,000세대, 4,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에서도 영권이다 보니까 그 수도꼭지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권을 찾아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에 대한 물량 부족, 또 전세에 대한 물량 부족, 그리고 이 물량 부족이 월세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실거주 중심, 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그리고 세금에 대한 거주 중심의 세금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올라가는 세금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벌써 그 임차인들에게 전가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다 뭐 월세 다 반영이 됐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요. 그 전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아예 지금 이거 뭐 가격이 올라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없다. 네. 그래도 이제 전세가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에만 있는 하나의 또 이 부동산 형태였는데 그냥 이게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로 나옵니다. 실제 월세, 뭐 매매 여기도 다 힘들지만 전세는 조금 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네,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실수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매는 그냥 매매하기가 어려우면은 기다렸다가 해도 되지만 전세는 만기가 됐을 때 당장에 살 집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일단 신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올해 27,000건 정도가 입주 물량인데 평년 대비해서 60%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구축들이 이제 좀 돌면서 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구축들 같은 경우에도 매매 시장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기구들, 예를 들어 토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세 낀 매물들이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버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의 전세가 씨가 말랐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전세도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부터 먼저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요.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세가 좀 더 높은데 오히려 전세 시장은 전년도처럼 선호도가 높은 뭐 강남권이나 한강 쪽 주변 지역들이 오히려 그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들으셨듯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유권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후보들도 부동산 정책으로 날을 세우고 있는데 먼저 정원호, 오세훈 두 후보 토론 내용 잠깐 보고 오시죠. 지금 현재 주거난이 전임시장 탓, 또 정부 탓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했던 약속만 지켰으면 주거 문제 없었습니다. 전임시장 시절에 389군데 해제했던 거 맞죠? 전부 갈아엎고 재초제 뿌려놓고 나가셨으니까 그걸 원상복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토론이니까 뭐 누구 탓이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모양새기는 한데 어쨌든 두 후보 모두 지금 부동산 문제의 시작이 공급 부족 때문인 것이다라고는 의견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뭐 누가 서울시장이 되었든 간에 되고 나서 이런 주거 공급이 좀 풀리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주거 공급을 할 때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긴 하지만 네. 사실 지난 정권, 이번 정권 모두 공급을 늘리게 한 정책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쓰고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그런 정책들이 실제 입주 물량까지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 핵심은 사실 정책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근데 사업성이 부족한 거는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던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그 정책적인 것을 좀 완화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그거는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정책을 아무리 잘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 선호하는 지역의 실질적인 입주까지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실은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공급까지 이어지기는 녹록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두 후보의 성격이 약간은 다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된다면 지금 같은 기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통기획과 같은 정비 사업 위주로 그 분양 물량들이 좀 많이 그 공급될 수 있는 방안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정원 후보가 된다면은 좀 서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보완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들을 해소하기라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말씀 듣고 봤더니 요즘 건설사들이 쉽사리 착공에 잘 못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원가도 워낙 많이 오르고. 착공이 들어가고 거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조차도 네. 그 지금 준공이 그 날짜에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송 대표님 지금 들었듯이 일단 뭐 물량을 공급하는 게 좋지만 이게 실제 이건 이제 집을 막 공급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4번의 부동산 정책. 이제 물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장 어떤 지금까지 보면은 뭐 대출 규제라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던 거 이제 없앤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정책들을 많이 가져왔단 말이죠. 좀 규제 위주의 정책들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래서 물량을 공급하는 면에 있어서 이런 정책들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까?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1년이 지났는데. 저는 사실 지금 앞에서 서울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서울시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그 정부 정책의 그 방향성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사실 어떤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어떤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공사비하고도 연동이 상당 부분 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그 금융, 그다음 거래, 그다음 세금 이런 부분들이 공급을 줄이는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규제 중에서도 뭐 대출 규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한 명을 세워가지고 아주 훌륭한 정책이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집을 못 사면서 굉장한 그 포모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이제 가장 저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보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서울시 전역으로 묶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아마 시 단위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보통은 안보와 관련된 곳이라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특정 농작물을 독점을 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또는 뭐 도시계획의 방향성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이런 주택 단위로 서울시 전역을 묶었다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거래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거래에 대한 규제가 많다라는 거는 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고 그 못한 그 물량 안에서 수요자들이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아마 그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집을 하나 보러 가면은
뭐 101동도 보고 106동도 보고 3층도 보고 6층도 네. 보고 옆에 중개사 가가지고 다른 아파트 단지도 봤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집 하나 보려면 예약을 하고 대기해서 줄 서서 봐야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특히나 실무에서는 전세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금을 걸고 가야 될 정도로 그런 대기 수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책을 봤으면 한 1년 정도 보면은 이런 규제 정책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일정 부 1년 정도 지났으면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좀 완화할 거는 완화해주고 좀 그 속도 조절이라든지 세금에 대한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뭐 정책도 나오고 규제도 했지만 뭔가 기대할 만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또 네. 부동산 정책 쏟아져 나올 거라는 예상이 또 있거든요. 네. 이 다음이 이제 세금 강화 카드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정말로 이런 정책들이 좀 쏟아져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구조를 보면은 정책을 해서 그 바텀에서 탑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먼저 올려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정책 설계하시는 분들이 받아가지고 구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거주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보유보다는 거주 중심으로 가서 장특공제도 4%보다는 6% 2%라든지 8% 0%로 조정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세금이 그리고 강화되는 거군요. 그렇죠. 강화가 되는데 단순 보유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줄이겠죠. 그러니까 실거주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금 같은 경우도 뭐 해외 사례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과연 이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은 결국은 아마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건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세금 카드를 벌써 이제 어느 정도 만지작 하기 시작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이 세금 카드를 꺼냈는데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를 못 갖게 된다면 남은 4년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동산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저 문재인 정권 때도 부동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김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어떤 세금 카드까지도 지선이 끝나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동의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네. 그렇지만 세금 강화 카드는 이미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중과 유예를 네. 없앤 것도 세금 카드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이제 남은 건 종부세, 보유세 하나이고요. 네.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강화했던 세금 정책들을 윤 정권 때 그걸 완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제 시행령 같은 것들로 가능한 부분들만 완화를 해놨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다시 강화가 됐고요. 네. 그리고 양도세도 이제 5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유예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취득세랑 양도세는 문재인 정권 때랑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가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고를 이미 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7월에 세법 개정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강화될지 이제 그것만 남은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의 그 대통령의 SNS나 여러 가지 흘러가는 모양을 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보다도 오히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단순히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만 나왔지만 이제는 그 타겟이 조금 더 확대가 돼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네. 그리고 그냥 고가주택에도 그냥 일반 주택보다는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이 지금은 뭐 25억 초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아파트가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정말 자산가들 다주택자들만 그 강화의 그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는 1주택자나 그냥 일반적인 거주하는 많은 서울 시민들도 종부세 관련된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강도는 조금 더 달라졌다라고 보긴 해서요. 네. 문 정권 때는 이런 다방면에 양도세와 보유세가 같이 강화되는 게 똘똘한 한 채만 양상을 했기 때문에 아예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강화되는 수준에 따라서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또 예상이 되긴 합니다. 네. 이렇게 세게 하면은 그때는 오히려 잠겼던 게 풀리면서 매물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면은 뭐 정책이 마냥 나쁜 것만 아니네. 매물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지금 부동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게 또 그 중저가 위주로는 지속적으로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고가 주택들 중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이 생기고 이 자산을 좀 재편할 일부 고령층 같은 경우는 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게 집값을 잡는데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주기에는 공급에 대한 이슈가 더 커 보이긴 합니다. 네. 아니 그런가 하면은 요즘 그렇지 않아도 좀 힘든데 이 부동산 시장 더
더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과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억대, 막 10억대 연봉을 받고 이게 셔세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셔세권 아파트를 올릴 거다 네, 하는데 네. 일단 셔세권이 뭡니까? 발음도 어려운데요. 네. 서세권인 거죠? 그러니까 서세권. 네. 예전에는 역세권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 하이닉스나 그 삼성전자가 다니는 셔틀버스 그 정거장들 있는 그 지역들이 오른다라고 해서 셔틀버스 세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셔세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용어가 좀 새로 생길 정도로 그 사실은 그 성과급 때문에 그 지역이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근본적인 구조적인 집값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급과 인구, 소득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이 하나의 좀 필수 조건이 될 테고 기존보다 소득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소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지역들을 지금 그 한강 이남 지역들, 경부선 라인 쪽으로 이렇게 좀 지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더라도 일반적인 수도권보다 2배에서 5배 정도 가격이 상승된 걸로 나타나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냥 단순하게 성과급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지역들이 전통적으로도 서울이나 뭐 한강 그 주변 지역 다음으로 올라가는 지역들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교통 호재나 최근 들어서는 반도체 그런 라인으로서 급부상되다 보니까 좀 더 감신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요소가 다 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아니 뭐 성과급으로 집을 사는 사람도 사실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커뮤니티에서도 또 떠들썩하기도 하고. 근데 삼성전자가 최대 5억 원 규모로 또 4대 주택 대출 네. 제도 마련했다고 또 들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부 정책이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부 정책 무색하죠. 지금은 그 대출을 통해서 보통은 발판을 하나 놓고 네. 조금 더 내 집 마련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발판을 빼버린 상황이잖아요. 네. 대출을 25억 이하는 뭐 2억, 뭐 최대 해봤자 한 6억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대기업에서는 지금 한 5억 정도를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 성과금 나오죠. 거기에 이제 본인의 자산까지 하게 된다라면 이쪽은 발판을 빼는 거고 이쪽은 거의 사다리 차 타고 올라가는 네. 그런 수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데 굉장히 그 차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끝나느냐가 아니라 지금 보면 사회적인 이슈가 대기업이 삼성과 지금 SK뿐만 아니잖아요. 그쵸. 앞으로 뭐 카카오라든지 뭐 포스코라든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점점 커지면 예전에는 부동산을 갔냐 못 갔냐의 그 상실감에서 이제는 어떤 대기업이나 전문직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걱정들을 뭐 지금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 또는 1주택자인데 주거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큰 고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